2025년 초봄,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집이었지만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수능을 앞둔 고3 아들 최민주는 자기 방에서 문제집을 펼쳐놓은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아파트 전체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온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수연은 친정 엄마 이순자의 담당 의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성호 선생님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는 건 위험하다고요. 수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오빠 이형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준은 상반기 마감이 코앞이라며 다음 달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여동생 이지영은 아이 학교 문제를 내세우며 일단 언니가 맡아달라고 했죠. 수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야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 최준혁에게 제대로 된 상의조차 하지 못한 채 엄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사날 아침 이순자는 낯선 복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몸 전체로 퍼지는 듯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 끝집 문이 열리며 이웃 주민 김복순 씨가 고개를 내밀었고 수연은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중얼거리며 엄마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혁은 현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선 짐 보따리들이 거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파스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넥타이를 풀며 자리에 앉았지만 굳어있는 표정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 민주는 그 분위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었는지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이순자가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어두운 거실을 혼자 걷다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수연은 소리를 듣고 뛰쳐나와 엄마를 일으켰고 다친 곳은 없는지 손발을 살피며 온몸으로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다시 방에 눕힌 엄마가 겨우 잠이 든 뒤에도 수연은 방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한 그날,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수연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이순자의 하루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연은 지역 재가복지센터에 연락해 방문 요양보호사를 신청했고 경력 10년의 고 씨가 주 5회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120만 원이라는 비용이 새롭게 가게에 부담이 되었지만 당장 엄마 곁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용기를 내어 오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병비 내역을 정리한 표와 함께 분담을 부탁한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옆에 읽음 표시가 뜬 뒤로 사흘이 지나도록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읽음 표시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면서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죠. 사흘 뒤 답장을 보내온 것은 형준이 아니라 올케 박미진이었습니다. 아이 학비에 생활비까지 빠듯하다는 내용이 길게 적혀 있었고 끝에는 수연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읽던 수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올케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가 일주일 전에 올라온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형준과 올케 미진 그리고 아이까지 셋이서 오사카 거리를 활짝 웃으며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내리다가 손을 멈추고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동생 지영은 2달이 넘도록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다가 뒤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은 그 전화를 받으며 오랫동안 참아온 서운함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잘 해줄 거라 믿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수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달 말 남편 준혁이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고 수연을 불렀습니다. 간병 관련 지출만 150만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또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형제들과의 갈등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은 늘 수연을 한 발짝 뒤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고 씨는 그 무렵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순자의 행동이 점점 예측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다고 전문 시설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날 저녁 요양원 비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월 250만 원이 넘는 숫자를 보며 검색창을 닫고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수연의 마음속에는 출구 없는 미로를 걷는 듯한 막막함이 가득했습니다. 수능까지 100일이 남았다는 알림이 휴대폰에 뜨던 날 아침, 수연은 아들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전날 밤 이순자가 2시간 넘게 거실을 오가며 소리를 질렀고 민준은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준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독서실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아들의 눈 밑에 내려앉은 그늘을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의 수험 생활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독서실 등록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 이순자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빈 냄비를 올려둔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달려가 불을 끄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퇴근한 준혁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이제는 전문 시설을 진지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연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시설에 보낸다는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오빠 형준과 여동생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날짜와 장소까지 직접 정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오빠 형준은 그날 출장이 잡혀 있다고 했고 동생 지영은 병원 예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문자창을 닫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수연은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들이 내지 않은 간병비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 우연히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상의 없이 혼자 결정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던 그때 이순자가 거실로 나오더니 준혁을 향해 낯선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이불도 없이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수연은 방 안에서 등을 돌린 채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누구도 수연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빠 형준이 출장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주말 오후, 수연은 혼자 버스를 타고 오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준비해온 말들이 모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을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옳게 미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다는 말과 함께 거실로 안내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오빠 형준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고 수연이 자리를 잡으며 인사를 하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옳게 미진이 커피를 내오며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직접 정리해온 지출 내역서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약값, 기저귀값까지 항목별로 정리된 종이였습니다. 형준은 그 종이를 내려보다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형준은 자신이 장남으로서 나중에 챙기겠다며 막연한 말만 늘어놓을 뿐 지금 당장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오빠의 반응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옳게 미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아가씨, 저희가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영수증 들이밀며 당장 내놓으라고 따지니까 그게 좀 섭섭해서 그러는 거죠. 수연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얘기해봐야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주는 수연이 현관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웅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수연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믿어온 오빠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얘기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수연은 가슴 아프고 슬펐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수연의 머릿속에는 생전 처음 떠올려보는 단어 하나가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분담 청구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빠 형준의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수연은 혼자 버스를 타고 지역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담당 사회복지사 한미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주었습니다. 35살의 젊은 복지사였지만 눈빛이 차분하고 말이 또렷했습니다. 수연은 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꺼내놓았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마저 이야기했습니다. 한미래 씨는 수연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은 뒤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제간 부양비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법원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억울하게 참아온 문제들에 대해 처음으로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올 때보다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보호사 고 씨였습니다. 고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많이 떨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순자가 오후에 갑자기 고 씨의 손목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고 씨는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문이 어려울 것 같다고 오늘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고 씨에게 거듭 사과하며 배웅했습니다. 엄마 이순자는 방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오빠 형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셋이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준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동생 지영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이 외투를 벗기도 전에 그간 있었던 일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 고 씨가 떠난 일, 오빠 형준의 태도, 여동생 지영의 침묵까지 한꺼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법적으로 분담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 준혁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진작 그랬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소리 끝에는 이 지경이 되도록 혼자 버텨온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수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풀어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부부가 같은 자리에서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과 준혁은 나란히 앉아 법률사무소 예약 전화를 넣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수연과 준혁은 나란히 걸어 들어가 변호사 오세준 씨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45살의 오 변호사는 서류보다 먼저 수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 소송보다 내용 증명이 먼저라고 조언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아야 형제들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오 변호사와 함께 문서를 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지출된 간병비 내역,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 분담 요청 금액이 항목별로 정리되었습니다.
완성된 내용 증명은 오빠 형준과 여동생 지영 두 사람 앞으로 각각 발송되었습니다. 수연은 우체국에서 발송 확인증을 받아 들고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쥐고 있다가 비로소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오빠 형준은 그날 저녁 올케 언니 미진과 긴 다툼을 벌였습니다. 미진은 끝까지 버티자고 했지만 처음으로 법이라는 단어 앞에 형준은 흔들렸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형준은 수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간병비를 분담하겠다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켠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동생 지영은 이틀 뒤 예고 없이 수연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문을 열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흘 뒤 세 남매는 복지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미래 복지사가 중립적인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오빠 형준이 50%, 여동생 지영이 20%, 수연이 나머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로 정산하기로 했고 한미래 씨가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각자에게 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빠 형준과 여동생 지영이 먼저 회의실을 나간 뒤 수연은 잠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합의가 끝난 뒤 수연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발품을 팔아 세 곳을 직접 방문했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에서 원장 이태호 씨를 만났습니다. 이태호 원장은 시설 구석구석을 안내하며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이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자리를 보며 엄마가 여기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소날 아침 수연은 엄마 이순자의 손을 잡고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순자가 요양원에 들어간 뒤 처음 맞이한 월요일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고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있는데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불안하지 않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수연 자신도 낯설었습니다. 준혁은 퇴근길에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자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둘이서 외식을 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그동안 자신이 너무 수연 탓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수연은 대답 대신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들 민주는 할머니의 요양원 입소 이후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새 들리던 소리가 사라지자 수면이 회복되었고 다음 모의고사에서도 성적이 소폭 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별말 없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수연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짧은 행동이었지만 수연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 박은지와 카페에서 만난 날은 단풍이 한창이었습니다. 수연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은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몇 해 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한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이 어떤 위로보다 마음 깊이 닿았습니다. 오빠 형준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순자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형준은 자리를 피하지 않고 엄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수연과 마주친 형준은 멈칫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수연은 어색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동생 지영도 아들을 데리고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순자는 손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영은 엄마 곁에 앉아 1시간 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고 이순자는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창가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순자는 세 남매가 둘러앉은 자리에서 눈빛이 잠깐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이름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형준아, 수연아, 지영아. 수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수능이 끝난 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 뒷모습이 평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수연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민준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돌아서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두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들이 건넨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말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성탄절을 열흘 앞두고 오빠 형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 같이 요양원에 가자고 날짜를 맞춰보자고 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좋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 세 남매는 각자의 차를 타고 요양원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형준은 딸기 케이크를 들고 왔고 여동생 지영은 엄마 이순자가 좋아하던 귤을 한 봉지 챙겨왔습니다. 수연은 가장 먼저 도착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순자의 방은 따뜻했습니다. 창가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엄마 이순자는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이순자는 눈을 깜빡이며 차례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남매가 누군지 혹은 알아보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이자 이순자가 불빛을 바라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자주 부르던 동요였습니다. 멜로디가 흐릿하고 박자가 맞지 않았지만 엄마는 기억을 더듬으며 차분히 불렀습니다. 아들 형준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고 여동생 지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연은 그 노래를 들으며 오래된 골목길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걷던 저녁 무렵의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엄마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세 남매는 주차장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오빠 형준이 먼저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동생 지영이 수연의 팔짱을 꼈습니다. 세 사람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각자의 차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지면서도 손을 흔들었고 차에 타고 나서도 창문 너머로 손을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연은 오랜만에 욕실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어디선가 소리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물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남편 준혁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연은 그 손을 맞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오랜만에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